자, 안녕하세요. 자,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자,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그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과정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3페이지 보시면, 교재 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학습할 내용들이 거기 조세총론부터 세금계산서 실무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40문항 출제인데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7, 4, 28 28개 정도 이상 맞으면 합격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12가지 정도 문항은 틀리셔도 합격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학습할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조세총론부터 시작해서요.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 따라서 조세총론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주요 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 관련돼서 원천징수 실무나 부가세 관련해서 부가세 실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같은 테두리 안에 이렇게 묶어놓고 본다면 대략 그 출제 문항은 이렇게 되겠죠. 조세총론에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법인세 파트에서 한 13개 정도, 소득세 파트에서 한 13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아마 여기 부가세 파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본다면, 몇 개요? 나머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13개? 12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학습을 하다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이 법인세 파트입니다. 이 법인세 파트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학습하시고 나서 재무회계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 세무회계를 인지하고서 세법적 관점에서 어떤 그 세무조정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법인세 파트를 학습하기 위해선 재무회계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게 재무회계를 몰라도 이 세무회계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파트를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습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그 문항 중에서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아마 소득세 파트입니다. 왜 소득세 파트가 어렵냐면 이 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쪽 파트가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부가세 파트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본 개념만 갖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상당히 그래도 쉬워 보여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하면서 느끼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쪽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느껴져요, 일단. 자, 그렇지만 나중에 학습하면 아시겠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그 법인세 파트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세법 입장에서 회계 처리, 이걸 갖고서 비교한 다음에 세법 입장에서 회사가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찾아내서 세무 조정한다는 거죠. 즉 회사가 한 회계 처리와 세법 입장에서 회계 처리, 그래서 이 차이를 찾아내는 거, 즉 세무 조정을 한다는 거, 그게 주요 내용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 파트 문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즉 회사가 한 거, 세법 입장, 그다음에 그 차이 조정.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숙달이 되다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학습하시다가 한 12개 정도는 틀려도 되니까 여기를 좀 등한시 해야겠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쉽습니다.
아까 이게 어렵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학습하시면 알겠지만 이쪽 파트에서 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아까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 그랬죠. 즉 28개가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12개 정도는 틀리셔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학습하시다 보면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재 안에. 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내가 그 정도는 뭐 틀려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우리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만점을 맞겠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니까 자, 어느 정도 좀 편하게 학습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다 법이죠. 법입니다. 이 법이다 보니까 학습을 하실 때 만점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사지선다다 보니까 뭐 맞는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달달달 외운다. 만점이죠. 만점 맞습니다. 무조건. 왜? 다 아니까. 다 외웠으니까 틀린 것을 찾아내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알겠지만 이 법이라는 건 외우면 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많은 부분들이 기억이 안 나고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교재를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처음에 우리가 이 책을, 교재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된 상태 학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해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한번 이 교재를 읽을 때 들어갔던 시간에 비해서 거의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저절로 암기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해봤자 머릿속에서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계속 이해의 폭을 넓혀가니까. 그렇지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해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가 됐다. 그럼 나중에 처음에 우리가 이 교재를 한번 읽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한 2, 3일 걸렸다? 두 번째 볼 때 한 하루 걸릴 거고요. 다음에 볼 때 뭐 3시간, 2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왜?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쓱쓱쓱쓱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암기가 안 됐어도 내가 이해가 됐다? 그 문항을 보면 저절로 다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내용들을 볼 텐데요. 자, 먼저 그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조세총론. 이 조세총론에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점수를 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무조건 맞으셔야 된다. 그리고 어렵지가 않죠. 자, 먼저 볼게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조세의 계유에서 사회의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돈이 있어야 뭔가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반 그 조직에서도 어떤 돈이 필요해야지 어떤 집행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국방, 치안, 복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돈들을 자, 국민들로부터 이제 걷어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조세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위에서 5번째 줄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의 목적으로 국민에게서 걷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 조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번 조세 징수의 주체. 조세를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다. 자, 조세라는 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거둬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국가, 지자체 외 뭔가 거둬들였다. 그건 조세가 아닙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주차 위반 벌과금이 나왔다. 그게 조세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럼 경찰청에서 발부했겠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서 내가 납부를 했다. 그게 조세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세라는 거, 국세는 우리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있다. 자, 그게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구청장. 자, 그런 것들이 지방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재산세 같은 거 7월달, 9월달에 날라올 거고요.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면 뭐 취득세 같은 거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때 무슨 구청장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방세,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 두 군데다. 자, 두 번째 조세 징수의 목적인데요. 국가 지자체는 국토방위, 치안유지, 교육, 복지 등과 같이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제줄 국가 또는 지자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를 걷어들인다는 거죠. 자, 당연한 거고. 자, 11페이지 조세 징수의 근거고요.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을 근거로 국민에게 징수한다. 따라서 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 무조건의 동그라미, 무조건 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 걷어들이는 게 조세였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걷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걷는 거죠. 과세권이 충족됐다 그러면 그 사람 의사와 상관없이 당신은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대로 걷을 수 없고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걷어야겠다. 자, 네 번째 일반 보상성인데요. 거기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이에 비해서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는 납부한 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가가 따라오지 않는다. 한 줄 내려오면 다만 국민은 간접적으로의 동그라미 간접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국토방위, 기초교육, 보건 등의 서비스를 다 함께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그럼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지불해요. 그럼 10,000원에 대항하는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10,000원을 냈으니까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세를 100만원을 냈다. 그럼 국가가 나한테 100만원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 주냐?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국방이나 치안, 복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내가 100만원을 냈다고 해서 100만원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없다는 거. 자, 간접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세금을 많이 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서 적게 냈다. 그래서 국가가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냈지만 간접적인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 자, 밑에 예제를 보시면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세는 국가 지자체가 부과징수한다. 조세는 국가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과징수한다.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징수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대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준다. 4번이 틀렸죠.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거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12페이지 이제 조세의 분류인데요. 조세는 다양한 기준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을 같이 볼 텐데, 자, 먼저 과세 주체에 따른 그 분류죠. 1번.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국세고요. 지방세,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건데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요. 자, 따라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의서를 받았을 때 무슨 세무서장, 국세고요. 지자체, 장, 구청, 군수, 자, 이런 것들이 지방세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것들이 국세고 어떤 것들이 지방세일까? 보니까 국세는 아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 이런 것들이 국세래요. 그리고 지방세는 뭐 취득세, 등록 면허세,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지방세래요.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몇 명이나 돼요?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법인세. 법인이죠. 우리나라의 법인, 개인보다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 사업자들이 내는 거죠. 우리 주위 사업자들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과세가 되는 게 부가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많다.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국가가 중앙정부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약에 취약한 지방정부가 있으면 지방교부금을 배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세금이 많이 거친다.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관리를 할 겁니다.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많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 국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이 세금들은 자, 거액의 유산을 받았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뭐 토지나 상가, 주식을 공짜로 줬다. 거액의 상속증여세, 우리나라 가장 비싼 세금이죠. 10에서 50%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액의 세금을 거친다? 누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국가죠.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고 싶을 겁니다. 자, 따라서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많다. 과세가 되면 세금이 크다. 자, 그런 것들이 국세라는 거죠. 그거 외에 자잘한 세금들, 뭐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허세,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잘한 세금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의 용도가,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특정 용도 여부에 따라서, 사용 용도 여부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해야 되죠. 사용 용도 여부라 할까요? 자, 일단 조세를 거둘 때는 국가 재정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걷어들인 세금들은 일단 다 보통세입니다. 세금을 걷었지만 이걸 어디에 쓸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즉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세금 걷어서 거기다 이렇게 쭉 배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는 어디에 쓸지는 일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의 다 보통세라는 거죠. 처음에 거둘 때 이건 어디에 써야겠지, 어디에 쓸 거다 하고서 걷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의 다 보통세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어떤 세금은 목적세죠. 처음에 세금을 거둘 때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린 쓰겠다 하고 걷는 겁니다. 그게 목적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밑에 목적세는 조세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조세를 말하고 교육세와 농특세,
교육세와 농특세가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 외 세금들은,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보통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 부담의 전가성인데요. 이러한 전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A가 뭐 커피집 같은 걸 한다. 음식점을 한다. 커피집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벌기 위해서 이런 커피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원두를 사고 임대료 지불하고 인건비 지불하고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그래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과세되는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면세사업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랬을 때, 자, 만약에 A가 얼마를 벌었다. 그의 소득세가 뭐 100만 원 나왔다. 그럼 A가 되겠죠. A가 납세 의무자죠. 자, 그럼 100만 원은 누구 호주머니 나갈까? 가만히 봤더니 당연히 이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직접세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가세를 보면, 부가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가세 10%는 누가 부담하나 봤더니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자, 우리가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주문했다. 그러면 영수증 보시면 커피값 얼마? 하고 밑에 부가세 10%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소비하면서 무조건 부가세 10%를 무조건 내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그 부가세 10%를 사업자가 걷었다가 부가세 신고 기한에 나한테 걷었던 그 10%를 갖다 내는 거죠. 즉, 납세 의무자는 A지만 그 10%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던 사람들은 A가 아니라 소비자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간접세라는 거죠. 자, 얘가 직접세고. 즉,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세 부담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다. 그렇지 않다. 이거 같고 조세 부담의 전가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였죠. 자, 따라서 이 직접세 세목들은 거의 다 가만히 보면 소득이나 이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다 직접세 구조를 취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같은 것들이 다 직접세 구조를 취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간접세는 소비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소비에 관련된 애들이 다 간접세 구조를 취해요. 즉 내가 커피를 소비하면서 부담하는 거죠. 주세, 내가 주류를 소비하면서 붓는 거죠.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간접세 구조를 취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세는 내가 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 10%를 무조건 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 안 그러면 구입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조세 부담의 전가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13페이지 맨 마지막 보니까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의 고려 유무에 따라서 인세와 크게 물세로 갈라진다는 거죠. 크게 인세와 물세로 갈라진다. 대표적으로 인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득세. 거기 그 13페이지 맨 밑에 있죠.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 이런 것들이 인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죠. 즉, 과세를 할 때 그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들을 고려해 주겠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소득세 낼 때, 보통 그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하죠. 그때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고, 카드를 얼마큼 썼고, 주택자금이 어떻게 들었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하면서 회사 원천인수 의무자에게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인적 사항들을 다 고려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A, B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양가족이 5명이고 이 사람은 부양가족이 2명밖에 없다. 똑같이 버는데 그럼 너네들이 똑같이 버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겠죠.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걸 우리가 인세라 그런다는 거죠. 이 법인세 같은 경우도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죠. 그 중소기업은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비해서 보다 약하죠. 그래서 뭔가 이 중소기업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보다 더 사업하기 편하게 세법 입장에서 좀 규제를 덜 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를 보다 더 넓게 인정해 주고요. 특별세 감면이나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같은 파트에 가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인도 이렇게 인적 사항들을 고려해 주고 있다는 거. 상속 증여세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인들이 어떻게 되에 따라서 상속 공제 내용들이 달라질 거고요. 증여세도 마찬가지. 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해 주겠다. 자, 그런 것들이 인세였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물세인데요. 이거는 납세자 인적사정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니까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부가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물세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아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커피를 소비하면서 무조건 10% 부담하는데 그러면 커피를 구매할 때 내가 부자인지 아니면 내가 부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지냐? 아니죠. 그런 거 언제 따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무조건 누가 소비하든지 간에 무조건 10%를 걷겠다. 인적사항 같은 거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재산세, 배산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인적사항이 어떤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 고려 유무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하더라.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하는데 이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그냥 덧붙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세, 덧붙는 세금. 그래서 독립세는 그 독립된 세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독립세라는 거죠. 자, 독립된 세원이 있다? 법인세는 왜 과세할까? 법인이 뭘 벌었으니까. 그 법인이 벌은 소득, 그게 세원이죠.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 그게 세원일 겁니다. 부가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그 독립된 세원. 자, 그거를 과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 부가세는 이 독립된 세원이 없어요. 그게 우리 부가세라는 거죠. 덧붙는 세금.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세, 농특세,
뭐 주민세 같은 것도 있죠. 뭐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그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거 과세를 할 때 세금이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금액의 10%가 소득할 주민세가 따라 붙는다는 거죠. 즉 얘네들은 이게 있어야 거기에 몇 퍼센트 하고 붙는다는 거죠. 얘가 없으면 이 세금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부가세라는 건. 농특세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세금을 감면해 줬다? 그럼 감면세액의 몇 퍼센트? 그게 농특세가 따라 붙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얘가 있어야 따라 붙는 세금이다. 자, 이렇게 세금은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봤던 내용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섞어놓고서 그냥 다음 중 뭐 성격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4페이지 밑에 예제가 있는데 조세 분류의 기준과 이에 따른 분류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조세 징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와 지방세, 조세 사용용도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목적세와 보통세, 3번 납세 의무자 인적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네 번째 조세 납부의 확정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4번이 틀렸죠.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 부담의 전가성 여부에 따른 거죠. 자, 이제 15페이지를 보시면 자,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은 크게 신고 납세 제도와 부가 과세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신고 납세 제도하고 부가 납세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신고 납세 제도란 조세를 납부하는 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서, 자, 밑줄, 자진 신고에 의해서 과표화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다만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는 있는 경우에도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신고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과표화세액을 결정한다.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이 있고요. 부과 과세 제도 세목이 있어요. 이건 뭐냐?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확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 신고납세 제도 세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나,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번 소득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보통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A가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이때 신고하면서 세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세목들이 이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을 채택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자, 국가와 납세 의무자와 다툼이 없으려면 가장 간단하죠. 얘가 1년간 얼마를 벌었어? 국가가 다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벌었으니 당신은 소득세를 얼마를 내? 이러면 끝이에요. 가장 간단하죠. 가장 깔끔하고 가장 간단해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왜?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A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 관청에서
다 깨알같이 조사해서 넌 얼마, 넌 얼마 못하죠.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다. 누가 가장 잘할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잘 안다는 거죠. 따라서 너가 가장 잘 알고 우리는 납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다 계산 못해. 그러니까 너가 신고해. 그러면 너가 낼 세금이 픽스가 되는 거야. 이게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거의 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세목들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이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납세 의무자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은 1차적으로 확정의 권한을 납세 의무자 A한테 줬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신고를 안 했다. 이때. 아니면 잘못 신고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확정을 지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아니면 원래는 얘가 세금을 100이라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나는 30 이렇게 했다. 즉 탈세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랬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이건데 얘가 이렇게 신고했어? 잘못됐죠. 그러면 2차적으로 과세관청이 나서는 거죠. (1차적으로는) 납세 의무자죠. 1차적으로는 신고 납세제도 세목에서는 확정의 권한을 납세 의무자 같지만 얘가 무신고하거나 뭔가 잘못했다. 그럼 2차적으로 과세관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신고 납세제도 세목이에요. 자, 1차적으로는 납세 의무자에 있다. 뭔가 오류가 있다면 그때는 과세관청이 나선다. 자, 그게 신고 납세제도 세목. 이에 비해서 부가과세제도 세목은 15페이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자, 밑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과표와 세액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 그럼 여기 거액의 유산을, 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유산을 여기 있는 상속인들이 받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상속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세율 곱해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보통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유산을 한 50억 정도 상속을 받았다. 그 세금이 10억이다. 자, 이렇게 신고했다. 납부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무조건 틀린 말. 왜? 납세 의무 확정을 이 부가과세제도는 누구한테 줬냐?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신고해봤자 확정이 안 됩니다. 과세관청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신고 납부해봤자 확정이 안 돼요. 왜? 확정의 권한을 과세관청한테만 준 겁니다. 이 부가과세제도 세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해봤자.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당신들이 신고한 게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정이 떨어져야지만 세금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부가과세제도 세목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부가과세제도 세목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 세목인데 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부가과세제도 세목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데 이거예요. 아까 신고납세제도 세목은
납세 의무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다 일일이 계산을 못해요. 이에 비해서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전체 5천만 원을 봤을 때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 뭐 부모님이 잔뜩 재산이 있어야 나한테 뭔가 물려줄 수 있고 살아계실 때 뭔가 줄 수 있는 거죠. 이 상속이나 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10에서 50%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내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세금들은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세금들은 과세가 된다 그러면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세액이 높아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일일이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세금이 크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직접 다 계산해 주고 싶다는 거죠. 자, 따라서 상속증여세는 부가 확정 방식이었다. 확정의 권한을 과세관청한테만 준 겁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세는 나중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겁니다. 이 결정이라는 건 결국 세무조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은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세제도 세목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 뭔가 오류가 있다. 2차적으로 과세관청. 이에 비해서 부가과세제도는 상속증여세다. 그래서 반드시 결정의 권한을 과세관청만 갖고 있다.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15페이지 밑에 읽을 거리가 있는데, 자, 그럼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조세 기본 개념. 자, 세법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들을 명시하는 법을 말한다. 그렇죠. 뭐 세법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그게 세법이죠. 자, 따라서 국가 지자체는 반드시 세법 규정에 근거해서 국민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즉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죠. 조세 법률주의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과세권이 충족돼야지만 그때만 거둘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원. 세원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을 말한다. 그게 세원이죠. 자, 소득세 같은 경우 왜 과세? 뭘 벌었으니까. 이게 세원이죠. 자, 이게 없으면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부과징수의 대상, 세금의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이나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원이죠.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량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자,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세금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얼마를 벌었다. 얼마 곱하기 몇 %. 그럼 소득세가 나오겠죠. 법인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과표라는 건 16페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즉 이 소득, 세원, 요거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는 거죠.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얼마, 몇 %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세금은 이 과표가 가액이 아니라 가액 외 걸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지세 같은 경우에 과세문서 한 건, 두 건,
그게 과표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골프장에 입장하는 인원 1명, 2명, 그게 과표라는 거죠. 금액이 아니라. 자, 그래서 과세표준은 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 과세 대상의 예죠. 세원. 이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자, 17페이지 세율. 세율이란 과세표준의 일정률을 곱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을 말한다. 그렇죠. 세액산출 이게 나오기 위해서 이 과세표준을 곱하는 일정률을 우리는 세율이라 그런다는 거죠. 과세표준 세율 뭐 뻔한 얘기인데 상당히 그냥 어렵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세금은 과표 곱하기 세율이다. 자, 그래서 얘는 율, 얘는 가액 또는 수량. 예의.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맨 위에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맨 마지막 제줄.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이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 납부한다. 이게 과세기간이죠. 일정 기간. 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에 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이 기간. 이걸 우리가 과세기간이라는 거죠.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당연히 아는 이야기인데 그 용어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게 표현해 놨을 뿐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17페이지 밑에 예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법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2번 세원이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을 말한다. 3번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4번 과세표준이란 세원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 부과 징수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을 말한다. 답은 4번이죠. 자, 율은 세율이었죠. 이렇게. 자,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조세총론은 용어의 정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 같이 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